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모르지만 내가 가진 무언가를 소모한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에게서 에너지를 받지만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기도 하니까요. 자신의 기대와 결과가 비슷하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되잖아요. 특히 사람에게 실망하면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나름의 방법을 찾곤 합니다. 저에게 있어 소모된다는 느낌? 아깝다는 느낌이 실망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채우기 위해 제 자신과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많은 실망이 있었던 7월이지만 이번에 묵혀왔던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아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이 모두 인연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나와 맞는 성향이 있고 나와 비슷한 비전이 있어야 인연이 되니까요. 소위 먹을 게 있어야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를 아는 사람의 일부는 인연이 되고 일부는 저를 싫어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무관심한 사람들이 되지요. 나의 이러한 언행으로 인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행동을 자기 검열하다 보니 나서야 할 때 나서지 못하고 옳은 일을 행해야 할 때 비겁해진 순간이 있었어요. 마찰은 필연적인데 그것이 두렵고 어려워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던 시절, 지금도 분명 존재할 겁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의식하고 나를 싫어할 만큼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부끄러운 말이지만 아니요 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살고 있지만 대단하게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려면 간접적으로 그에게 피해를 줘야 되는데 제 행동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만큼 대단하거나 요란하지는 않아요. 물론 순간의 불쾌함은 있겠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증발되어 버리는 하찮은 감정이지요. 역설적으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므로 나를 싫어할 만큼 에너지를 쓸 만한 사람은 없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이 꼭 좋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강해지니까 그림자가 없는 삶은 그 밝기도 시시할 테니까요. 어느 시점에는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줘야 하고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도 생기겠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의 언행이 매력으로 작용하여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질문에 답을 해야겠네요. 없진 않겠지만 특별히 많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진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럴 만큼 강한 빛이 아니거든요. 그저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 하루를 살다 보면 내 삶의 방식을 자기 방식대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서서히 친해지다 보면 또 저를 좋아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말이죠.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 사람을 이어주는 것은 나이도 성별도 지역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회 나가면 나이가 같다고 말을 쉽게 놓을 수도 없을 뿐더러 같은 동네라 해도 매번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라는 플랫폼 위에 가게를 차릴 수 있는 사람들, 이 정도만 되어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싫어하는 사람도 늘 거예요. 대부분의 인간이라면 말이죠. 그렇지 않다면 저는 종교를 만들거나 적어도 정치를 해야 되는 사람이겠지요. 그 정도의 깜냥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기 위해서는 여유가 있어야 해요. 건강의 여유, 금전의 여유,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과 상황의 여유 등등. 내 마음이 지옥이고 내 생활이 바쁜데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유가 있고 나서 사람에 대한 나름의 평가를 하게 되고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나누어지게 될 테지요. 좋아하는 것의 반대말은 좋아하지 않다입니다. 싫어하다가 아니에요. 좋아하지 않다라는 범주 안에 싫어하다가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그 사이 회색지대는 생각하지 않아 생각이 유연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약간 샜는데 사실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운이라고 봐요. 아무리 여유가 있고 마음이 맞아도 같이 있을 기회가 만들어져야 인연이 유지되잖아요. 같은 지역, 비슷한 직업이나 취미, 서로의 경제 상황이나 가족 상황 등등이 맞아야 해요. 1년, 2년 정도야 여유와 호감만 가지고도 덤벼들 수 있지만 10년이 넘어가면 인연은 운이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아야 하고 우리가 노력할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서로의 바운더리를 존중하며 감당할 수 있는 상황들로 인해 유지되는 사이,
그래서 오래된 인연들은 참 운이 좋은 사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도시 생활을 하다 보면 별 보는 일이 흔치 않습니다. 달도 보일까 말까인데 별을 보더라도 저것이 별인지 인공위성인지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래도 시골에서 맑은 날이면 별을 바라보며 기분을 전환하곤 한답니다. 별이 빛나기 위해서는 주변이 어두워야 합니다. 그래서 낮보다는 밤에, 도시보다는 시골에서 별들이 잘 보이는 것이죠.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밝다면 저 반짝이는 것이 별인지 다른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보고도 보지 못한 셈이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요. 낮에도 그렇잖아요. 낮에도 별이 많이 떠 있지만 떠 있는 별이 우리 눈엔 보이지 않듯이 말이죠. 행복도 그런 것 같습니다. 생활하면서 느끼는 약간의 기분 좋음이 행복이라는 법륜 스님의 말이 기억나는데요. 대단하게 정의한 게 아니라 기분 좋음으로 멋들어지게 표현해서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우리는 매번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매 순간 행복하다면, 매 순간 기분 좋음의 연속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행복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낮에 별들이 보이지 않듯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고통의 바다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주변이 어두워야 하죠. 힘들어야 하고 고민해야 하고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야 합니다. 힘든 일을 힘들지 않을 만큼 연습하고 고민한 일에 대한 답을 얻고 생각대로 일이 풀리도록 내 생각을 정교화해야지만이 행복이라는 별을 바라볼 수 있답니다. 가끔 운이 좋아 고개를 돌렸을 때 은하수가 쏟아져 내리는 순간도 오겠지만 대부분의 행복은 고통 속에서 피어납니다. 하지만 무섭고 힘들다는 이유로 그런 어둠의 순간을 직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설프게 어두워지다 보니 몇 개의 밝은 별만 보고 저것이 별인지 은하인지 별자리인지 인공위성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진짜 행복에 대해 고민해보지 않고 약간의 반짝임이 행복인 줄 알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사진들이 약간의 반짝임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행복은 아니잖아요. 평범한 일상이라는 배경 위에서 행복은 찬란하게 빛납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 행복하다는 감정의 그 순간이 지나면 일상에서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다채로운 빛을 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기에 조금은 슴슴하더라도 오래 여운이 가는 약간의 기분 좋음이 저와 당신의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 이 정도면 행복은 충분히 빛났고 그 역할을 다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생각이 깊다는 수식어가 붙곤 합니다. 좋은 평가지요. 그만큼 당신과 나, 상황, 배경, 기타 여러 문제들을 생각해서 최선의 언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엄청난 재능이 있어서 가장 괜찮은 말과 행동만을 하는 것일까요? 특정 지능이 발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직접 실행해보거나 생각해보면서 여러 경우의 수를 다 짚어본 사람만이 최선의 수를 찾아내는 게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확보하는 게 좋은 사람이 되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산에 다니다 보니 생각할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정확히는 자문자답의 시간이 늘어났다 할 수 있지요. 내가 듣고 경험한 이슈들을 나의 언어로 풀어보는 나만의 예능 시간입니다. 요즘에는 사람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 되기는 글렀으니 어떻게 하면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어쩌면 성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 버린 것 같아요. 안 되면 말지가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해도 효율적이어야 하고 그것을 성공시켜야만 해 라는 마음가짐이지요. 누군가를 만나도 좋은 사람이어야 하고 수업을 들어도 내용을 이해해야 하고 학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취미생활을 하더라도 성과물이 없으면 그저 시간 낭비로 여겨지는, 그래서 요즘에는 무언가 보여주기 위한 행위만을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는 생각의 깊이, 침잠하는 시간, 이것에 비례하는데 말이지요. 꼰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느낌은 어떠신가요? 아마 좋지 않은 감정들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흔히 라떼는 으로 시작되는 수요 없는 공급을 하시는 분들을 일컫는 말이죠. 들을 사람은 준비도 안 되었고 이 사람에게 조언을 들을 생각도 없는데 열심히 자신의 생각을 설파하시는 분들을 꼰대라고들 합니다.
학교 현장에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수요 없는 공급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 타인의 생활에 관심이 없어서 그 빈도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담임하면서 지나보건대 잔소리가 많은 시기에는 그냥 애들을 별로 안 좋아해서 나 귀찮게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호흡이 맞으면 잔소리를 할 필요도 없고 시의적절한 조언으로도 충분히 학급을 운영할 수가 있지요. 얼마나 담임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친구들을 자주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교육학적 중에 피아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직에 계시거나 학교 밥을 먹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모를 수는 없지요. 중요한 이론 중에 동화와 적응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동화는 세상을 나의 방식대로 해석하는 기작이고 적응은 나를 세상에 맞추는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화는 적응보다 앞서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의 뇌가 성장할수록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에 맞춰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투정을 부리거나 성질을 내거나 감정을 앞세우는 사람을 봤을 때는 아직 성장이 덜 되었구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계획이 어그러졌으면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라떼는으로 시작되는 말 속에는 동화만 들어있지 적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사람들의 가치관도 달라졌는데 자기 영광의 시대만 무작정 따라야 한다는 일종의 오만함도 들어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이유로 원래라는 접두사도 싫어합니다. 자신이 가장 좋았던 편했던 상황을 원래라고 포장하여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규칙을 공표할 때 원래 이렇게 했는데요 라고 발언하는 사람은 지금 상황이 좋아 마음에 들어서 바꾸고 싶지 않아요 라는 투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라떼는 이라는 접두어는 나이가 많은 사람만 쓰진 않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려 노력하는 분들이 있죠. 작년에 부전공 연수를 받으면서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흰머리가 많이 나신 분들이 대학 수업을 끝까지 들으시고 교수님들에게 질문하시는 모습을 보며 많은 도전이 되었지요. 반대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새로운 과제를 매번 도전하고 질문하고 성장하려는 사람들만 있을까요? 어느 정도 자신의 세계관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난 이렇게 생각하므로 이렇게 해야 해 라는 마음이 크거든요. 다른 사람도 내 생각처럼 따라오길 바라지만 세상 일이 또 그렇지만은 않지요. 그래서 갈등이 생길 수는 있어요. 문제는 갈등을 자신의 변화로 이겨내지 못하고 그대로 관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의 세계관을 바꾸지 못해 발생하는 여러 기회들의 손실은 돌이켜보면 참 아까운 경우가 많아요. 교사는 학교란 공간에서 권위를 통해 어린 친구들의 굳어있는 생각을 녹이고 깨며 새로운 세상을 접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수용하지 못하는 존재, 이것이 꼰대니까요. 직관적으로 말해 다른 사람을 꼰대라 부르는 사람이 사실은 꼰대예요. 여러 세대를 거치며 인간은 문명을 발전시켜왔고 기록을 통해 후대에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험을 효과적으로 기록하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명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한 집단의 문명은 얼마나 잘 듣는지, 읽는지, 쓰는지로 발전 정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문명을 다음 세대로 연결하고 발전시키는 것, 그것이 지금 세대들이 직면한 숙제, 바로 교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은 다시 언어와 기회로 나누어집니다. 고대 로마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언어란 문법과 논리가 있고 수사, 그러니까 꾸밈이 있는 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는 국수형은 문법이 있고 꾸밈이 있고 논리적인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열심히 배우라는 겁니다. 수학 역시 자연을 기술하는 언어니까요. 언어, 문명을 전달하는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인류의 문명에 대해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하지요. 가장 유명한 작품은 모나리자이겠지만 저는 과학자로서의 다빈치를 조명해볼까 합니다. 그는 신체에 대한 많은 연구를 했던 것으로 유명한데 시체를 해부하고 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탐구했답니다. 그리고 난반사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물체가 멀리 있을수록 윤곽선이 흐리게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모나리자에 적용했지요. 모나리자를 볼 때 사람마다 다른 표정과 시선으로 보이는 듯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그림의 윤곽선을 뿌옇게 만드는 스푸마토라는 기법을 적용했기 때문이지요. 어쩌면 예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융합적 지식의 표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소설을 좋아하지는 않으나 실제적 세계관이 들어간 소설은 읽어보려 노력합니다. 움베르토 에코님의 장미의 이름 같은 소설들 말이지요. 다시 다빈치로 돌아가서 그가 평생 꿈꿔왔던 것은 하늘을 나는 것이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새가 하는 일을 따라하지 못할 리가 없다고 굳게 믿었었지요. 그래서 새가 날개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노트에 적고 날갯짓을 본따 비행기도 만들었답니다. 양 어깨를 위로 올리고 날개의 끝을 쳐들어 올려 두 날개와 가슴 사이의 공기를 압축한다. 거기서 생겨난 압력이 새를 위로 들어 올린다. 그러면 사람이 하늘을 나는데 필요한 날개의 크기를 계산한 날개 모양의 거대한 비행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죠. 이 비행기의 이름이 거대한 새, 우첼로입니다. 당시 인류 최고의 지성이었던 다빈치도 하늘을 나는 꿈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들과 시도를 통해 항공산업이 발달했지요. 인간이 자신의 피조물을 통해 살던 곳을 떠나 우주까지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답니다. 조금씩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들이 기록하고 시도하고 실패했기에 현재의 문명이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통해 과거 천재들의 시도와 실패를 알 수 있습니다. 덕분에 시행착오를 줄이고 우리의 문명을 높게 쌓아 올릴 수 있게 되었지요. 가끔은 잊어먹곤 합니다. 우리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아이작 뉴턴 경조차도 자신의 연구와 발견이 해안가의 모래 하나 정도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겸손하지 못했던 적이 많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낮은 자세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교육이 되고 문명이 되고 나와 여러분들을 발전시킬 원동력이 되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